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칠순의 시어머니가 또박또박 선언했습니다. 4명의로 된 알짜 상가 건물, 오늘부로 우리 큰아들 진철이한테 전부 넘겼습니다. 둘째야, 나한텐 마지뿐이다. 너넨 한 푼도 없어. 15년을 묵묵히 헌신한 둘째 며느리 서연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차갑게 장내를 채울 무렵이었습니다. 분노로 날뛸 줄 알았던 둘째 아들 진우가 돌연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시어머니 앞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이제 제 인생 살러 갈게요. 기가 막혀 하는 시어머니와 묘한 불안감에 휩싸인 큰아들. 진우의 품에서 나온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큰아들의 가슴팍에 날아들면서 15년간 이어진 지독한 차별의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과연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값비싼 생화장식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대형 샹들리에의 불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반짝였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친척들과 지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넓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최고급 뷔페 음식의 기름진 냄새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영숙은 화사한 분홍빛 실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상 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꼿꼿한 허리와 거만한 턱선에는 한평생 자식들을 쥐고 흔들며 살아온 권위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번듯한 명품 맞춤 정장을 쫙 빼입은 장남 진철이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철은 하객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마치 자신이 이 모든 화려한 잔치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굴었어요. 그의 손목에 차인 값비싼 금시계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반면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손님들의 빈 접시를 치우고 있던 둘째 며느리 서연의 모습은 단상 위의 두 사람과 너무도 묘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15년입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시어머니의 온갖 굳은 수발을 들어온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유행이 한참 지난 단출하고 어두운 남색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조차 제자리에 앉아 따뜻한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낡은 구두 뒤꿈치가 까맣게 달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불어 마디가 굵어진 그녀의 거친 손이 그간의 고된 시집살이와 지독한 차별을 묵묵히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이크를 넘겨받은 영숙이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장내의 시선을 단상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에헴, 다들 주목 좀 해주세요. 바쁘신데 우리 늙은이 칠순이라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영숙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그녀의 표정이 이내 의기양양하고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일가 친척 어른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기쁜 소식을 하나 발표하려고 합니다. 곁에 섰던 장남 진철은 마치 곧 벌어질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입꼬리를 비열하게 슬쩍 올리며 여유롭게 팔짱을 꼈습니다. 영숙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는 수십 명의 하객을 향해 벼락 같은 폭탄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저작거리 알짜 상가 건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오늘부로 우리 큰아들 진철이한테 전부 넘겼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아주 싹 다 깔끔하게 마쳤어요.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던 연회장에 찬물이 들이부어진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이내 하객들 사이에서 당황스러운 수군거림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상가 건물. 그동안 둘째네 부부가 병수발 다 들면서 뼈 빠지게 관리해 온 거 아니었어? 그러게 말이야. 큰 형은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갑자기 저게 무슨 소리래. 아휴, 서연 엄마 불쌍해서 어째. 15년을 뼈가 부서지라 종노릇하더니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네. 친척들은 모두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그 알짜 상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유독 고집세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희생한 것은 바로 마지가 아니라 둘째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연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영숙의 날 선 시선은 수군거리는 친척들이 아닌 단상 아래 구석 테이블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며느리 서연을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영숙은 마이크를 든 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의 멍든 가슴에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비수를 푹 찔러 넣었습니다. 둘째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나한텐 마디뿐이다. 너넨 한 푼도 없어. 그동안 나 아플 때 병수발 들고 명절마다 제사 지내고 고생한 건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한 아주 당연한 도리다. 안 그러냐? 행여라도 내 재산에 딴 마음 먹을 생각일랑 아예 접어라. 그 모진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손에 더러워진 냅킨을 꽉 쥐고 있던 서연의 고개가 바닥으로 푹 숙여졌습니다. 서연의 좁고 가녀린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입니다. 젊음을 다 바쳐 시어머니의 핍박을 견뎌냈고 무릎 연골이 닳도록 가문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길고 깊은 희생이 단상 위에서 한순간에 바닥에 먼지처럼 쓸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눈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끔찍한 모멸감과 서러움에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까봐 차마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수십 개의 동정 어린 눈동자가 일제히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둘째 아들 진우를 향했습니다. 진우는 명색이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이성적이던 그였지만 그의 단정한 정장 차림 위로는 늘 과로에 시달려 피곤한 기색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지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진우가 자신의 아내가 저토록 철저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 단상을 뒤엎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떠는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진우의 입에서 돌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 처음엔 입술 사이로 작게 새어나온 헛웃음이었지만 그것은 이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는 듯 환하고 후련한 웃음으로 변했어요. 핏대를 세우며 분노로 일그러져야 할 진우의 얼굴에는 묘하게도 아주 맑고 서늘한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당황한 친척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슬금슬금 길을 내어주었고 단상 위에서 의기양양하던 영숙과 진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동생의 태도에 흠칫 놀라 한 발짝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진우는 단상 바로 앞 어머니 영숙의 발치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양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가장 깍듯하게 예를 갖춘 자세였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뼛속까지 시린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얼음장 같은 절이었습니다.
천천히 절을 마치고 일어난 진우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어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참 고마워요. 영숙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진우는 후련하다는 듯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덕분에 한치의 미련도 없이 훌훌 떠납니다. 이제 제 인생 살러 갈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우의 반응에 장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하고 내 몫의 재산을 내놓으라며 발악해야 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큰 절을 올리고 자기 인생을 살러 가겠다니요. 기가 막혀하는 영숙의 주름진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빗고 와. 네가 미쳤구나. 진우는 앙칼지게 쏟아지는 영숙의 호통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곁에 선 형, 진철에게 다가갔어요. 진철의 불안한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만만하게 보며 무시해왔던 동생의 너무도 침착하고 서늘한 태도에 목덜미를 잡는 묘한 공포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너 갑자기 왜 이러냐? 집안 어른들 다 계신 잔칫날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들어가 앉아. 진철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말없이 정장품에 손을 넣더니 안주머니에서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치밀한 은행 부장인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온 서류였습니다. 진우는 진철의 가슴팍에 그 봉투를 퍽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형, 등기부등본은 떼서 확인했어? 축하해. 진철이 얼떨결에 그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며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봉투의 묵직한 무게감이 진철의 땀찬 손끝을 타고 불길하게 전해졌어요. 진우는 여유로우면서도 얼음장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그 무겁고 더러운 짐 형이 다 짊어지게 됐네. 수고하십시오. 김진철 대표님. 사적인 형제 관계마저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듯 직급을 부르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나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 서연에게 걸어가는 동생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진철은 등골을 타고 주르륵 흐르는 끈적한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핏대를 세우며 덤벼들 줄 알았던 동생이 기꺼이 남기고 간 이 묵직한 서류 뭉치. 도대체 무거운 짐을 다 떠안게 되었다는 저 소름 끼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올 저 봉투 안에는 과연 어떤 지옥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 모든 참극의 진짜 발단이 된 3개월 전에 어느 다급하고 지독하게 외로웠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모든 통쾌한 반전이 벌어지기 3개월 전,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갑게 불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본가 주방에서 홀로 명절에 쓰일 전을 부치고 밑반찬을 만들던 둘째 며느리 서연은 거실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가슴을 움켜쥔 시어머니 영숙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헐떡이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놀란 서연이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을 새도 없이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좁은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시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소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그저 살려야 한다는 며느리의 본능적인 책임감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고는 구석으로 달려가 서둘러 큰아들 진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아주 길게 이어지다 마지못해 끊기듯 전화를 받는 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아, 왜? 나 지금 아주 중요한 바이어 미팅 중인 거 몰라? 진철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급성 심근경색이라 당장 심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어떡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장남 진철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쌀쌀 맞았습니다. 어머니 평소에도 심장 안 좋아서 자주 그러시잖아. 내가 간다고 당장 낫는 것도 아니고. 수술은 재수 씨가 알아서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하고 진행해. 하지만 아주버님, 당장 수술비로 수백만 원이 먼저 결제되어야 한대요. 진우 씨는 지금 은행 지점 특별 감사 기간이라 아예 전화를 안 받고요. 그 말을 들은 진철이 혀를 쯧쯧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재수 씨, 내가 지금 수십억짜리 계약을 앞두고 바이어 비위 맞추고 있다고 했지. 이깟 집안일로 계속 전화해서 초치지 마. 수술비는 재수 씨 카드로 먼저 긁어. 나중에 줄 테니까. 뚜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까만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낡은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생활비로 쓰느라 마이너스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른 신용카드를 꺼내든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결제 영수증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윽고 수술 준비를 마친 영숙을 싣고 온 이동식 침대가 차가운 병원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서연은 파리하게 질려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의 곁을 바짝 따랐습니다. 무서운 기계음이 울리는 수술실 문이 열리자 불안한 마음의 서연은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수술실 안쪽으로 한 발짝 내디뎠어요. 그때 수술실 문 앞을 지키던 간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실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감염 위험과 규정 문제가 있으니 밖에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부디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뒤로 물러나자 굳게 닫히는 차가운 철문 위로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불길하게 켜졌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텅 빈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웅크려 앉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얇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어깨를 매섭게 파고들었어요. 서연은 덜덜 떨리는 두 팔을 스스로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대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와 이 무거운 짐을 오롯이 혼자 짊어졌다는 철저한 고립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길고 지독하게 외로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대수술을 무사히 마친 영숙이 마취에서 깨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새 딱딱한 의자에 기대어 쪽잠조차 자지 못한 서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띠며 따뜻한 물수건을 적셔 영숙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수술은 아주 잘 끝났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마취에서 덜 깬 영숙의 흐릿한 시선은 밤을 꼬박 세운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을 본체만체하며 오직 굳게 닫힌 병실 문짝만을 불안하게 더듬고 있었습니다. 이내 영숙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나온 첫마디는 서연의 가슴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내 새끼 진철이는 왜 안 보이냐? 서연은 물수건을 든 손을 멈칫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제 밤늦게까지 바이어 미팅이 많이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아마 곧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영숙의 주름진 얼굴이 단박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어요. 네가 연락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내 새끼가지 어미 죽어가는 대수술을 하는데 안 올 리가 있냐? 내년이 우리 큰애가 내 재산 물려받을까봐 중간에서 또 이간질했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이 당황하여 변명할 틈도 없이 영숙이 링거를 꽂지 않은 반대편 앙상한 손을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버렸습니다. 치워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우리 큰애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실 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서연이 들고 있던 따뜻한 물수건이 툭 소리를 내며 병실 바닥으로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하얀 수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긁으며 홀로 두려움에 떨었던 밤. 그 처절했던 며느리에게 돌아온 것은 장남을 향한 지독한 맹신과 날선 폭언뿐이었어요. 목 끝까지 차오르는 서러움과 모멸감을 간신히 삼키며 서연은 조용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수건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은행의 고된 감사 업무를 겨우 마치고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 진우. 그는 영숙의 병실 문을 열기 전 캄캄한 비상구 계단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낡은 비상구 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시어머니 병수발과 폭언에 시달린 아내는 어둡고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행여나 병동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은 채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서럽게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얇은 어깨가 가엽게 들썩였습니다. 여보. 진우는 차마 비상구 문을 활짝 열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좁고 처절한 뒷모습 앞에서 남편으로서 그 어떤 바람막이도 되어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자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편애와 차별 속에서 침묵하는 것만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고 버텨왔던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홀로 숨죽여 흘리는 저 뜨거운 눈물방울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침묵이 평화가 아니라 잔인한 방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차가운 각성이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계단 손잡이를 움켜쥔 진우의 주먹 위로 시퍼런 핏대가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그의 차갑게 식은 눈빛 속에서 평생을 수능해 온 둘째 아들의 억눌렸던 분노가
서서히 다른 형태로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분노가 아니라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격을 위한 서늘한 계획이었습니다. 진우가 이 부조리한 가족관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어떤 치밀한 복수를 시작할지 자목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캄캄한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아내의 좁은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10년 전의 뼈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서연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희생과 핍박은 결코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어요. 10년 전 유독 가을비가 매섭게 쏟아지던 어느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장남 진철이 무리하게 벌인 첫 번째 사업이 처참하게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였어요. 어머니 영숙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진우의 좁은 신혼집으로 쳐들어와 다짜고짜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내 형 저대로 길거리에 나앉아서 신용불량자 되면 나는 당장 농약 마시고 죽어버릴 거다.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누. 영숙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진우가 형의 빚을 대신 막아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등질 것처럼 아들을 숨막히게 협박했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도 이제 겨우 빚내서 전세 대출금 갚고 정착하려는 참입니다. 게다가 서연이 뱃속에 곧 태어날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전 재산인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내놓습니까? 진우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은 겁에 질려 서 있는 만삭의 며느리 서연을 매섭게 노려보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네가 명색이 은행원인데 그깟 돈 하나 못 융통해서 하나뿐인 형을 죽게 내버려 두냐? 당장 그 전세금 빼서 형 부도부터 막아라. 핏줄이 먼저지 내깟 집구석이 먼저냐? 결국 어머니의 지독한 협박과 악다구니에 못 이겨 진우 부부는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고스란히 빼서 진철의 빚더미를 막는 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곧 아이가 태어날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어요. 벽지 곳곳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차가운 방에서 서연은 불룩 나온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이불을 깔며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진우는 평생 갚지 못할 끔찍한 죄책감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 형의 숨통을 트여주었던 그 지독하고 뼈아픈 희생. 그렇다면 동생 부부의 전세금을 삼키고 기사회생했던 진철의 회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철의 껍데기뿐인 회사는 이미 밑바닥부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현재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진철의 중소기업 대표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와 화려한 대리석 명패로 번지르르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진철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결제 서류를 집어 던지며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김 실장, 내가 당장 결제 대금 막을 구멍 찾아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이따위로 하면서 월급을 받아가겠다는 거야. 서류 더미가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김 실장은 사적으로는 진철과 꽤 가까운 친척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철저하게 직급으로 부르며 억지 권위를 세우고 있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얄팍하고 추악한 허세였습니다. 김 실장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이미 제2금융권 대출도 한도 초과로 다 막혔고요. 어음 돌려막기도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당장 다음 주 직원들 월급조차 줄 돈이 아예 없습니다. 진철의 이마에 굵은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진철 특유의 사치스러운 생활 탓에 법인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를 찍은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진철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이대로 부도를 맞으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자신의 화려한 인생도 완전히 끝장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진철의 머릿속에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사기극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인 영숙의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진철이 양손에 값비싼 열대 과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진작 달려왔어야 했는데 회사가 요새 아주 물이 올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병실에 누워 서연의 간호를 받던 영숙의 주름진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큰아들의 번지르르한 거짓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영숙은 잇몸을 훤히 드러내며 활짝 웃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드디어 왔냐? 그래,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지. 난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니까 회사 일에나 온전히 신경 써라. 진철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다정하게 붙잡으며 본격적으로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회사가 이번에 아주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공장 건물도 하나 크게 올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저작거리 알짜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담보로 은행 대출 좀 잠깐 빌려 쓰겠습니다. 이자는 제가 은행보다 훨씬 섭섭지 않게 달마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 없으면서 건물을 올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풍이었지요. 하지만 탐욕과 장남에 대한 맹목적인 편애에 완전히 눈이 먼 영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든든한 장남이 사업을 이리 크게 확장한다는데 어미가 당연히 도와야지. 그깟 상가 건물 담보가 대수냐.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해 줄 테니 돈 걱정 말고 일 크게 벌여라. 곁에서 다 굳은 밥상을 치우고 있던 며느리 서연은 그 기가 막힌 대화를 들으며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빚을 내어 긁은 수백만 원짜리 수술비 카드 할부는 아직 첫 달도 막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큰아들의 입에 발린 거짓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담보로 내놓겠다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숙이 무사히 퇴원하고 본가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서연은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아야 했어요. 본가 주방은 하루 종일 매캐한 기름 냄새와 훅훅 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쉴 틈 없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주 편하게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영숙이 주방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야, 둘째야. 이번 명절에 우리 귀한 큰아들 식구들 오면 먹어야 하니까 갈비찜은 더 신경 써서 푹 졸여라. 고기가 질기면 우리 진철이 이빨 상한다.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신경 써서 약한 불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대답하며 묵직한 찜통을 불 위로 옮겼습니다. 뜨거운 수증기 사이로 드러난 서연의 가녀린 손목에는 두꺼운 진통제 파스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된 가사 노동과 끔찍한 시집살이로 인해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목을 축이러 주방에 온 영숙은 며느리의 퉁퉁 부은 손목을 보고도 혀를 끌듯 찰 뿐이었습니다. 어휴, 꼴 보기 싫게 명절 앞두고 파스 냄새 풍기고 지랄이야. 누가 보면 내가 너 쥐어짜서 부려먹는 줄 알겠다. 잔말 말고 고기나 마저 뒤집어라. 일상화된 착취와 끝을 모르는 지독한 무시. 서연은 이제 대들거나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뜨거운 불판 앞을 지킬 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숙과 진철의 이 뻔뻔하고 지독한 만행은 조만간 둘째 아들 진우의 억눌린 인내심을 산산조각 낼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허울을 벗겨버린 잔인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명절 연휴가 간신히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이 뜬금없이 둘째 아들 진우를 본가로 긴급히 호출했습니다. 은행에 늦은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본가 거실에 들어선 진우를 향해 영숙은 인사도 받기 전에 다짜고짜 호통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명색이 제일 잘 나가는 시중은행 부장인데 형 사업 하나 제대로 못 도와줍니까? 이번 기회에 그깟 밥값 좀 하세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팔을 떡하니 기대고 거만하게 앉은 영숙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강압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거대한 공장 건물을 세운다는 허풍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그녀는 명색이 은행원인 둘째 아들에게 불법적인 대출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 있는 돈은 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기업 대출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형님 회사 재무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제 권한으로 한도를 열어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말에 영숙이 펄쩍 뛰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부장식이나 달고서 핏줄인 형 하나 뒤에서 든든하게 못 밀어주면 그게 은행원이냐? 융통성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답답한 놈 같으니. 잔말 말고 무조건 당장 대출 한도 최고로 쫙 뽑아내라. 내 상가 담보로 넣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평생을 정직하게 원칙 하나만을 깐깐하게 지키며 일해온 진우였습니다. 어머니의 이토록 무리하고 불법적인 강요는 그의 직업적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모멸감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벽창호 같은 어머니와 긴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한번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가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은행의 진우개인 집무실입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진철이 속달로 보낸 법인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두꺼운 대출 신청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안경을 고쳐 쓰고 넥타이를 살짝 푼 뒤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서류에 담긴 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새빨간 거짓말투성이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유령 거래처 영수증으로 매출을 수십 배나 부풀린 조잡한 분식회계의 흔적이 베테랑 은행원인 진우의 매서운 눈에는 너무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끔찍한 부채 비율과 이리저리 급하게 돌려막은 악성 사채의 꼬리까지 서류 곳곳에 역겹게 묻어 있었습니다. 진철의 회사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미 뼈대까지 시커멓게 썩어버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식은 눈동자로 서류를 내려놓고 손에 쥐고 있던 붉은 펜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철이 제출한 대출 신청서 한가운데에 크고 굵게 자비 없는 X자를 그어버렸습니다. 맨 앞장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필체로 대출 절대 불가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적어 넣었어요. 그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 진철의 회사 대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철 대표님, 은행 여신부 김진우 부장입니다. 신청하신 기업 대출 심사 최종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 파악을 못한 진철의 펄쩍 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적인 자리임에도 진철은 다짜고짜 반말과 욕설을 섞어 쏟아냈어요. 네가 은행 부장인데 그깟 서류 하나 대충 못 덮어줘? 우리 어머니 상가 건물이 떡하니 담보로 들어간다는데 내 깎게 뭔데 내 앞길을 막아. 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서류 조작에 엉터리 분식회계까지 한 상태로 남의 돈을 빼내려 하셨습니다. 이건 금융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은행원으로서 원칙대로 철저하게 부결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이런 불법적인 사적 청탁은 하지 마십시오, 대표님. 진우는 진철의 더러운 쌍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를 차갑게 내려놓았습니다. 사사로운 형제라는 핏줄에 얽매이지 않는 은행원으로서의 완벽하고 냉철한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계획이 단칼에 거절당한 진철은 길길이 날뛰며 곧장 어머니 영숙의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분통을 터뜨리며 아주 악의적이고 비열한 이간질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진우 그 쳐 죽일 자식이 핏줄을 외면하고 저를 완전히 개무시합니다. 집값게 부장 완장 좀 달았다고 대놓고 형을 짓밟으려 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지들 부부가 어머니 상가 건물 욕심내서 제가 건물에 손도 못 대게 회방을 놓고 제 앞길을 막는 게 틀림없다고요. 진철의 비열한 거짓말에 선동당한 영숙의 두 눈이 단박에 시뻘겋게 뒤집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며칠 먹을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던 며느리 서연이 억울하게 분노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거실 창문이 떠나가라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둘째야, 당장 이리 튀어나와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부르셨어요? 서연이 당황하여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식탁 쪽으로 다가가기도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냉수 한 컵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방비할 틈조차 주지 않고 며느리의 파리한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서연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바닥에 웅크린 서연의 머리카락을 타고 차가운 얼음물이 뚝뚝 떨어져 낡은 블라우스를 축축하게 적셨어요. 극한의 모멸감과 충격에 서연의 얇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코끝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희 흉악한 부부가 우리 장남을 질투해서 감히 앞길을 막으려 들어. 어디서 감히 귀한 장남 앞길에 더러운 죄를 뿌려. 너희는 이제 내 가족도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독종들. 진철 역시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재수 씨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과 서연의 서러운 흐느낌만이 거실을 채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현관문이 덜컥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퇴근 후 아내를 데리러 온 진우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벌어진 그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어요. 머리부터 얼굴까지 물에 흠뻑 젖은 채 벌벌 떨며 차가운 거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가여운 아내. 악에 받쳐 삿대질을 해대는 영숙과 그 뒤에서 비웃음을 흘리는 진철의 역겨운 얼굴. 그 순간 평생을 꾹꾹 눌러 참아왔던 진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마침내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끊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치거나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마치 심장이 얼어붙은 듯한 눈동자로 조용히 구두를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진우는 다급하게 달려가 바닥에 웅크린 서연의 좁은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 겉옷을 훌렁 벗어 아내의 젖은 얼굴과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남편의 품에 안긴 서연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는 진우를 보며 영숙이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래, 아주 못난 부부가 쌍으로 꼴값들을 떤다. 당장 형 대출 서류에 도장 안 찍어오면 앞으로 평생 내 집에 발도 들릴 생각 마라. 진우는 떨고 있는 아내를 등 뒤로 안전하게 숨긴 채 영숙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 늘 죄인처럼 바닥만 향하던 그의 시선이 이번에는 아주 매섭고 서늘하게 어머니의 두 눈을 뚫어질 듯 직시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소름 끼치는 살기마저 감도는 아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 아내에게 쏟으신 그 얼음물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단 한마디, 그 어떤 상스러운 욕설보다도 무겁고 서늘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진우는 경악으로 얼어붙은 진철과 영숙을 뒤로 한 채 젖어버린 아내의 어깨를 단단히 부축하여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본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따뜻한 물로 아내를 씻겨 침실에 뉘어두고 곧장 집 안가장 안쪽에 있는 자신의 어두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책상 가장 깊은 곳, 오랫동안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어두운 서랍 안에는 아주 두꺼운 검은색 파일 처리 하나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5년입니다. 지난 15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서연이 홀로 긁어모았던 영숙의 수많은 병원비 영수증, 값비싼 수술비 결제 내역, 큰형의 빚을 갚기 위해 시댁으로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간 수많은 송금 내역과 대출 상환 서류들이 단 한 장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날짜별로 정리된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낡고 두꺼운 파일을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거칠게 표지를 쓸어 넘겼습니다. 서늘하고 차가운 분노와 이성적인 각성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단 1초도 인내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다짐이었습니다. 철저하고 자비 없는 반격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15년의 깊은 한을 갚아줄 진우의 본격적인 반격 준비는 과연 어떤 유능한 조력자와 함께 판을 뒤집기 시작할지 기다려집니다. 그날 밤 얼음물을 맞고 충격에 빠진 아내를 따뜻하게 달래 재운 진우는 어두운 서재에서 15년치 눈물이 담긴 파일을 묵묵히 정리하며
하얗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진우는 은행에 긴급 연차를 냈습니다. 평소 결근이나 지각 한 번 없던 핵심 부장의 갑작스러운 휴가에 지점장이 놀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진우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먼지 하나 없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세무법인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는 진우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고객인 아주 능력 있는 세무사 최민기가 있었습니다. 민기는 숫자 앞에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분석적이고 냉철하며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과거 민기 자신의 사무실이 거액의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원이었던 진우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합법적으로 살아날 길을 치밀하게 찾아주었던 적이 있었어요. 민기는 진우에게 목숨을 바쳤다고 말할 만큼 깊은 고마움과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진우를 보고 민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우는 긴 말 대신 민기의 넓은 사무실 책상 위에 어젯밤 서재에서 꺼내온 그 두꺼운 검은색 파일 철을 묵직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진우야, 네가 평일 오전에 연락도 없이 여길 다 오고 웬일이냐? 표정은 또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무슨 일 터졌어? 민기가 타온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진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기야, 내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왔다. 빚 좀 갚아라. 빚이라니 섭섭하게. 네가 내 목숨 살려준 거 벌써 잊었냐? 뭐든 말만 해. 다 털어줄 테니까.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큰형 김진철 대표의 법인 자금 흐름 좀 철저하게 추적해줘.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명의로 된 저작거리 알짜, 상가 건물에 얽힌 등기 내역과 근저당권 설정 패턴, 세금 체납 상태까지 밑바닥까지 모조리 다 후쳐내라. 서류를 봤는데 아주 역겹고 수상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얼음장처럼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민기는 친구의 심상치 않은 눈빛과 파일 철의 묵직한 두께를 보고는 장난기를 싹 거두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은행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진우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민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마자 민기가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굳게 닫힌 진우의 서재로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민기의 손에는 붉은색 경고 도장이 어지럽게 찍힌 아주 두꺼운 재무 추적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평소 이성적이던 민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민기는 굳은 표정으로 진우의 책상 위에 보고서를 거칠게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내 형 김진철 대표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이건 미쳤다는 말로도 부족해. 완전 사기꾼이야. 진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순서대로 차분하게 설명해라. 민기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류의 페이지를 팍팍 넘겼습니다. 서류 곳곳에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진우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어요. 내 형 회사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인 거 너도 은행 심사하면서 대충 눈치챘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법인 공시 자료랑 국세청 체납 내역을 합쳐보니까 법인세 체납액만 벌써 수억 원이다. 게다가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제1금융권 근저당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대부업체
간저당권이 수십억이나 덕지덕지 붙어 있어. 보고서를 넘겨보는 진우의 두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갉아먹는 악덕 불법 사채를 아직 명의도 안 넘어간 어머니 상가를 담보로 몰래 끌어다 쓴 상태다. 내 형이 뒤에서 야매로 서류를 꾸며서 사채업자들한테 상가를 통째로 저당 잡힌 거라고. 형 진철이 몰고 다니던 고급 외제차와 명품 정장 뒤에 숨겨진 구역질 나는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진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빚의 늪에 빠져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을 통째로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민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과 진철을 향한 혐오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진우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 형 회사가 아니야. 이대로 이자가 밀려서 상가가 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가고 경매로 처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머니가 파산하는 건 시간 문제고 자식인 너에게까지 직계존속 부양 의무와 연대 책임으로 그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과 빚이 고스란히 튀게 생겼어. 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당연히 알지. 내 형은 그걸 다 알고 어머니를 구워 삶은 거야. 조만간 칠순 잔치 핑계를 대든 뭐라든 상가 명의를 자기 앞으로 완전히 증여받을 속셈이다. 그렇게 명의를 완전히 넘겨받고 남은 현금을 싹 다 챙긴 뒤에 고의로 법인 부도를 내고 해외로 잠적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둔 거라고. 그 막대한 빚더미는 늙은 어머니랑 만만하고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은행원 동생인 너한테 다 떠넘기고 말이야.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는 순간 진우의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하고 역겨운 배신감이 진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10년 전 만삭이었던 동생 아내의 전세금을 빼앗아 간신히 연명했던 뻔뻔한 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생 부부의 남은 인생마저 모조리 사채업자들에게 던져주고 혼자만 떵떵거리며 살아남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미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려는 어머니 영숙의 어리석음에도 신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충격으로 무너지거나 분노로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상 밑으로 꽉 쥔 그의 주먹엔 시퍼런 핏대가 섰지만 베테랑 금융인인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민기야, 수고했다. 덕분에 완벽하게 살아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살 길이라니?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내가 이 더러운 수렁에서 합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빠져나갈 방화벽을 칠 거다. 형이 내 목을 조르려고 던진 덫을 형의 목을 끊어버리는 단두대로 바꿔주지. 그날 오후 진우는 곧장 반차를 내고 민기의 소개로 서초동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와 무거운 마호간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진우는 서연이 15년간 모아온 그 두꺼운 파일과 민기가 건네준 재무 보고서를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자신과 아내 서연이 시댁의 거대한 부채 수렁에서 단 1원의 피해도 없이 완벽히 분리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어머니 상가의 소유권이 형 김진철 앞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등기가 변경되는 즉시 선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동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담보물 소유자 변경을 사유로 한 가족 연대보증 해지 및 채무 부존재 증명 내용 증명을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진우가 내민 치밀한 서류들을 꼼꼼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담보권자가 완전히 장남으로 바뀌는 그 틈을 타서 남아있는 가족 보증 책임을 합법적이고 영구적으로 털어내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훗날 어머니가 형의 빚더미에 앉아 완전히 파산하시게 되더라도 저나 제 아내에게 부양 의무 명목의 파생 채무가 단 1원도 넘어오지 않도록 아주 빈틈없는 금융분리 서류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두어야겠습니다. 법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모든 끈을 싹 다 잘라주십시오. 변호사는 진우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두철미함에 내심 감탄하며 즉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어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15년 동안 눈물로 긁어모은 송금 내역과 민기가 찾아낸 세금 체납 보고서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증거물로 낱낱이 첨부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고 진우는 붉은 인주를 듬뿍 묻힌 자신의 인감도장을 두꺼운 내용 증명 서류 위에 꾹 하고 아주 무겁게 찍어내렸어요. 하얀 종이에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히는 묵직한 소리가 고요한 변호사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 서연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러운 핏줄을 영원히 끊어내기 위해 내린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결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형 진철은 동생 진우가 이토록 치밀하고 무서운 법적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어머니를 속여 등기를 넘겨받을 궁리만 하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덫을 파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어머니의 화려한 칠순 잔치가 그 끔찍한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처절한 응징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머니 영숙의 화려한 칠순 잔치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다급해질 대로 다급해진 큰아들 진철은 자신의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본가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불법 사채이자 상환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숨통이 바짝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철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편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영숙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작거리 상가 건물 말입니다. 기왕 저한테 넘겨주실 거 칠순 잔치 전에 아예 제 앞으로 등기 이전부터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숙은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요구에 눈을 끔뻑였습니다. 등기 이전? 아니, 잔치 예쁘게 잘 치르고 나서 다음 주에 천천히 넘겨도 되지 않느냐? 못이 그리 급하다고 숨을 헐떡여.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이번 칠순 잔치에 우리 집안 친척 어른들 다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내 재산 다 큰아들한테 줬다 하고 번듯하게 선언을 하셔야 제 체면도 살고 어머니 위상도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도 제 이름이 딱 박혀 있어야 그 질투 심한 둘째네 부부나 친척들이 등 뒤에서 딴소리를 못합니다.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쫓겨 눈빛이 형형해진 진철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장남의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맹신해온 영숙은 그 얄팍하고 교활한 속임수에 너무도 허무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영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자개함을 꺼내왔습니다. 오냐, 내 새끼 말이 100번 맞다. 잔칫날 친척들 앞에서 아주 기를 팍 죽여놔야지. 내 동생 부부도 아주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주마. 그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내 진철이 내민 증여 및 등기 이전 서류에 꾹꾹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얀 서류에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수십억 원짜리 알짜 상가의 소유권이 완전히 진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진철의 입가에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이제 상가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남은 빚은 만만한 동생에게 다 떠넘길 수 있다는 생각에 파멸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내은행의 진우 사무실입니다. 진우는 듀얼 모니터 화면에 법원 인터넷 등기소 창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명의의 저작거리 상가 주소를 천천히 키보드로 입력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화면이 새로 고침되었습니다. 진우의 서늘한 눈동자가 모니터의 붉은 글씨를 정확하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소유자 변경 김진철. 어머니의 상가가 드디어 형의 단독 명의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진우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세무사 민기였습니다. 진우야, 방금 국세청에서 내 형 법인 앞으로 압류 절차 시작됐다는 소문 돌기 시작했다. 상가 등기는 어떻게 됐냐? 방금 확인했다. 김진철 단독 명의로 방금 등기 이전 깔끔하게 끝났어. 됐다. 그럼 그 상가에 걸려있던 수십억짜리 불법 사채랑 체납 세금 폭탄도 등기 명의자인 내 형 혼자 다 독박 쓰게 된 거다. 이제 네가 준비한 서류만 던지면 완벽해. 고맙다 민기야. 끊는다. 늘 굳게 다물려 있던 진우의 입가에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 진철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안으로 걸어 들어가 제 손으로 완벽하게 파멸의 덫을 닫아버린 순간이었어요. 진우는 깊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진우입니다. 방금 상가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형 앞으로 완전히 변경된 것 확인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 부장님. 저희 쪽에서도 방금 확인 마쳤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계획대로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담보물 소유권 변경을 사유로 한 연대보증해지 및 부양포기 내용 증명을 형의 법인 회사와 본가로 즉시 발송해 주십시오. 이제 단 하나의 법적 책임도 제게 남지 않도록 완전히 털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 특급으로 지금 바로 접수하여 발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형에게 넘어가면서 진우 부부를 15년간 올가매고 있던 거대한 빚의 사슬과 더러운 핏줄의 굴레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칠순 잔치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퇴근길에 굳은 표정으로 홀로 본가를 찾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숙이 내일 잔치에서 입을 화사한 분홍빛 실크 한복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아주 무거운 목소리에 영숙이 거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손으로 찾아온 둘째 아들을 보자 영숙의 표정이 단박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내일이 잔치인데 봉투 하나 없이 빈손으로 덜렁 기어들어 오느냐? 형 대출권은 아직도 도장 안 찍어주고 배짱을 부리는 거냐? 진우는 영숙의 매서운 타박을 묵묵히 흘려들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닥의 핏줄로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그 상가 명예 형한테 싹 다 넘기셨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뼈저리게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것은 진우가 어머니에게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이자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콧방귀를 크게 뀌며 진우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쏘아보냈습니다. 이 못난 놈, 내 깎게 부장 달았다고 끝까지 내 재산 탐을 내고 형을 질투하느냐. 이미 등기까지 큰애 앞으로 싹 다 넘어갔다. 내일 잔치에서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발표할 거니까 너희 흉악한 부부는 배가 아파도 구석에서 빈 접시나 치워라. 아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밥 한 술 얻어먹을 생각 말고 당장 나가. 영숙은 매몰차게 손을 휘저으며 진우의 가슴팍을 밀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거칠게 닫히는 철문 소리와 함께 진우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핏줄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완벽하게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말의 죄책감도 가엾은 마음도 남지 않았어요. 진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뚜벅뚜벅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두꺼운 서류철과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 확정서를 단단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지친 얼굴로 내일 잔치에 입고 갈 낡은 남색 원피스를 다림질하고 있는 아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다림질 그만해. 당신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진우는 뜨거운 다리미 코드를 뽑아버리고 아내의 거칠어진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낡은 원피스 위에 그 모든 진실과 완벽한 해방의 증거가 담긴 묵직한 서류철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서류를 펼쳐본 서연의 두 눈이 이내 커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끔찍한 부채 내역, 상가 담보대출의 진실, 그리고 진우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처리해낸 연대보증 해지 확정서까지. 진우가 굳어버린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아주 다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15년 동안 나 때문에 당신이 다 짊어지게 해서 뼈저리게 미안해. 내일이 마지막이야. 칠순 잔치만 끝나면 이제 우리 진짜 끊어내고 우리 부부 인생 살자.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연의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이 진우의 가슴팍을 쥐고 오열하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예요? 우리 이제 정말 그 끔찍한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이제 파스 붙여가면서 명절 제사상 안 차려도 되고 형님 빚 갚는다고 우리 전세금 안 빼앗겨도 되는 거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그래. 다 끝났어. 완벽하게 끝났어. 15년입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얼음물을 견디고 무릎이 닳도록 병수발을 들며 자신의 젊음을 갈아 넣었던 지독한 한이 한꺼번에 토해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완전한 해방감과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다가올 폭풍 같은 내일의 결전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모든 운명의 판이 뒤바뀌던 그 화려한 칠순 잔치 당일로 이어집니다. 진우가 돌처럼 굳어버린 형 진철의 가슴팍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무자비하게 꽂아 넣고 뒤돌아서던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묵직한 봉투를 받아든 진철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주변 하객들의 시선을 살피며 거칠게 서류 봉투의 입구를 뜯어냈어요.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 뭉치를 확인한 진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서류의 맨 앞장에는 세무사 민기가 빼낸 진철의 법인 앞으로 날아간 붉은색 국세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 사본이 아주 선명하고 섬뜩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서류들은 진우가 베테랑 변호사를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합법적으로 처리한 담보물 소유자 변경에 따른 가족 연대보증 해지 및 채무 부존재 확정서였습니다. 서류를 꽉 쥔 진철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며 종이를 구겨뜨렸습니다. 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사색이 된 진철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어머니 상가를 단독 명의로 온전히 증여받으셨으니 이제 그 상가에 걸린 수십억 원의 불법 사채 빚과 세금 폭탄도 오롯이 새 소유자의 몫입니다. 진우의 조용하지만 서늘한 선고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진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고 있던 서류를 허공에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연회장 대리석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야, 김진우. 네가 감히 날 속여? 네가 감히 형한테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다 씌우고 혼자 빠져나가. 진철이 시뻘겋게 핏대를 세우며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야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어머니와 형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샘백처럼 순응하던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달려드는 진철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어 거칠고 단호하게 꺾어버렸습니다. 아! 진철이 비명을 지르며 꼴사납게 바닥으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비열한 형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속인 게 아니라 대표님이 어머니를 속이고 등기부터 몰래 빼돌리신 겁니다. 밖에서 남들한테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거들먹거리셨으면 본인이 직접 싼 똥은 이제 대표님이 온전히 치우십시오. 제게 더 이상 사적인 형 노릇할 생각 마시고요. 가족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철저하게 직급을 부르며 선을 긋는 진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참혹하고도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 이상함을 감지한 영숙이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둘 주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영숙의 주름진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어요. 큰아들이 자신의 피 같은 상가를 담보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덕 사채를 끌어다 쓰고 집안을 통째로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끔찍한 진실. 영숙은 자신이 평생 맹목적으로 믿고 떠받들었던 장남에 역겹고 썩어빠진 민낯을 그제야 똑똑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진철아, 네가 내 상가를 사채업자한테 통째로 넘겼다니.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었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영숙이 가슴을 마구 쥐어뜯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진우 저 미친 자식이 수작을 부린 겁니다. 저 자식이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진철이 바닥을 기며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압류도장이 찍힌 서류를 주워본 친척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큰애가 자기 엄마 상가를 담보로 몰래 사채를 썼대. 아이고, 사업이 잘 된다더니 다 사기였네. 빚만 수십억이라잖아. 어쩐지 칠순 잔치 핑계로 서둘러 상가 명의부터 뺏어가더라니.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니야. 친척들의 날 선 손가락질과 조롱이 일제히 진철과 영숙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처절하고 비참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장남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밑바닥부터 썩어 무너져 내리자 영숙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인 영숙은 무릎으로 기어가 필사적으로 둘째 아들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네가 제일 잘 나가는 은행 부장이잖니. 제발 내 형 좀 살려다오. 은행 돈으로 이 빚 좀 어떻게 막아다오. 이 어미 좀 제발 살려다오. 조금 전 단상 위에서 둘째 며느리를 향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핏대를 세우고 호통을 치던 그 오만방자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평생을 차별하고 계집 취급하며 핍박했던 둘째 아들에게 매달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구걸하는 영숙의 모습은 참담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진우가 아무런 동요 없는 차가운 눈으로 영숙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15년을 쥐죽은 듯 숨죽여 살았던 며느리 서연이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과거의 나약함을 모두 벗어던진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남편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영숙의 앙상한 두 손을 아주 매몰차고 거칠게 떼어대 버렸습니다. 어머니. 영숙이 당황하여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며느리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영숙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방금 단상 위에서 어머님께서 수많은 친척분들 앞에 마이크 대고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한 푼도 없는 완벽한 남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 한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지독한 시집살이와 얼음물 세례, 그 모진 핍박에 한이 맺힌 하지만 마침내 완벽하게 모든 사슬을 끊어낸 자의 통쾌하고 서늘한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완전히 남입니다. 이 집안 식구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수십억 빚더미는 어머님이 평생 애지중지 떠받들던 저기 귀한 큰아들하고 두 분이서 아주 잘 해결하십시오. 서연의 단호하고 서늘한 응징에 영숙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내 영숙은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엎어졌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눈을 찔렀어. 내 상가, 내 돈 다 어쩔 거야. 통곡하며 가슴을 마구 치는 영숙과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완전히 넋을 잃은 진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는 친척들. 연회장은 그야말로 인과응보가 빚어낸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진우와 서연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발버둥 치는 영숙과 처절하게 파멸을 맞이한 진철을 향해 단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련조차 찌꺼기 한 줌 남지 않은 완벽한 외면이었습니다. 진우가 서연의 거칠어진 손을 깍지 껴 아주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 부부는 친척들의 비명과 통곡이 쏟아지는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활짝 열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후련한 발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15년의 무겁고 더러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부부의 굳건한 뒷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홀가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소란스럽고 숨막히던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와 캄캄한 밤거리에 선 두 사람. 진우가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맑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슴 아주 깊은 곳까지 들이마셨습니다. 무려 15년입니다. 15년이라는 길고 끔찍했던 시간 동안 자신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흔적도 없이 박살나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곁에 선 안의 서연과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도 그동안 어둡게 드리워져 있던 시집살이의 그늘과 피로가 기적처럼 모두 걷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눈부시게 환한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정말 뼈저리게 고생했어. 서연이 눈가에 맺힌 감격의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우리 이제 정말 그 지독한 시댁과 빚더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네요. 완벽한 자유예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깍지 낀 두 사람의 거칠어진 두 손이 어두운 밤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완벽한 홀가분함과 자유. 그것은 지독한 헌신과 희생의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지나온 부부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보상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단 며칠 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진철의 중소기업 대표실입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진철의 얄팍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쾅! 육중한 대표실의 고급 나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과 붉은 압류 딱지를 뭉텅이로 든 국세청 직원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용하던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김진철. 네가 우리 돈을 떼먹고 쥐새끼처럼 무사히 숨을 줄 알았냐? 김진철 대표님, 국세 및 법인세 장기 체납으로 현 시간부로 귀하의 모든 자산과 법인 물품을 전면 압류 조치합니다. 진철이 자랑하던 최고급 가죽 소파와 화려한 장식장,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고급 외제차 키에까지 새빨간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권위를 세우며 애지중지 닦았던 대리석 명패는 사채업자의 거친 발길질에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아이고, 선생님들. 제발 며칠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상가 건물을 어떻게든 금매로 넘겨서 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 최고급 명품 정장이 구겨지고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모른 채 진철은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발길질과 얼음장같이 차가운 조롱뿐이었어요. 내 어머니 상가 금매로 팔아먹은 돈은 이미 우리 밀린 이자 갚는데 털어넣어도 한참 모자란다. 동생한테 빚 떠넘기려다 덜미 잡혀서 파산한 껍데기 주제에 어디서 뻗대? 당장 밖으로 끌어내. 동생과 어머니를 무참히 짓밟고 혼자만 살아남으려 했던 오만한 사기꾼의 최후였습니다. 진철은 양쪽 팔이 꺾이고 멱살이 잡힌 채 자신이 무시하던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비참하고도 철저한 파멸, 완벽한 인과응보가 진철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어머니 영숙의 최후 역시 끔찍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철이 상가에 이어 영숙의 본가 건물마저 사채업자들에게 몰래 담보로 잡혔던 탓에 영숙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쫓겨나듯 흘러들어온 곳은 서울 외곽의 변두리,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낡고 비좁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그곳은
과거 장남의 부도를 막느라 전세금을 빼앗겼던 만삭의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살아야 했던 바로 그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이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었던 끔찍한 고통의 공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어요. 장남의 빚보증과 배신으로 전 재산을 모조리 날리고 병색이 완연해진 영숙은 차가운 냉골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앙상한 손으로 금이 간 낡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어요. 영숙은 수십 번, 수백 번이나 둘째 아들 진우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진우야, 둘째야, 제발 전화 좀 받아다오.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나서 미쳤었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액정을 비벼보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것은 뼛속까지 시린 아주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없는 번호입니다. 영숙의 탁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구박하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질게 내쳤던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단 한 가닥의 연락조차 철저하게 끊어버린 완벽한 절연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도끼로 찍었지. 내가 귀한 내 진짜 자식을 몰라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을 믿어서 말년에 이 꼴이 났어.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천벌을 받는다. 영숙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또 쳐보아도 돌이킬 수 없는 뼈저린 고독과 너무 늦어버린 참회만이 차가운 곰팡 내 나는 빈방을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의 시간이 아주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지방의 한적하고 풍경 좋은 작은 소도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아름다운 해안가 길목에 진우 부부가 아주 작고 아담한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카페 안에는 구수한 커피 향과 낡은 종이 냄새가 기분 좋게 섞여 있었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머그잔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바깥 날씨가 참 좋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과거 15년 동안 짓눌려 있던 억울한 시집살이의 그늘이나 피로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불고 끝없는 가사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졌던 두 손도 이제는 지독한 파스 냄새 대신 따뜻한 커피 향을 머금고 한결 부드럽고 편안해져 있었어요. 모욕적인 폭언과 윽박지름 대신 정다운 인사말이 오가는 이곳에서 평안하고 소박한 행복이 그녀의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진우 역시 답답한 은행 정장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아내의 곁에서 묵묵히 원두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하늘이 붉게 물들고 카페의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조용하고 빈 카페 안 진우와 서연은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는 커다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두 잔을 앞에 두고 진우가 서연의 어깨를 다정하고 듬직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는 창밖의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편안하고 깊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내일은 일찍 문 닫고 저기 바닷가 산책이나 갑시다. 서연이 따뜻한 진우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네요. 두 사람의 뒷모습 너머로 붉고 따뜻한 노을이 평화롭게 바다를 짙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고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와 부조리한 핏줄의 굴레는 저 먼 파도에 모두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아픔을 완벽하게 보듬어주고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한 부부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폭력, 그리고 세상에 누군가의 당연한 희생은 없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15년이라는 끔찍한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묵묵히 견뎌온 서연의 눈물과 마침내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핏줄을 단호하게 끊어낸 진우의 결단이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는 가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썩어버린 끈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지독했던 과거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진정한 행복을 꾸려갈 두 사람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혹은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같은 짧은 글이나 따뜻한 하트 하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두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